스테이블 코인이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만든 회사가 이 약 가지고 10년간 67억 달러, 한 10조 원을 벌었어요. 저는 이제 이 회사가 바이오 중에 숨겨진 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상장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재로서 종이 달러는 더 이상 저변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은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소규모 무역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작가님, 저희 1부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 예. 그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어떤 섹터나 종목이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것이 있는지요?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의 파급 효과가 그래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의 수혜가 되는 종목하고요. 그쪽이 이제 생각보다 큰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상법 개정의 수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금융주가 있을 테고요. 금융주. 그다음에 M&A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 그 분리과세 도입 논의가 이제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예정대로 이제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지주사들이 또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쪼개기 상장을 많이 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뭐 LS라든가 뭐 HD 현대라든가 이런 그룹들 쪼개기 상장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런 그룹의 지주사 주가도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HD 현대는 엄청 올라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타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횡재세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가 5천에 도전하면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거고 증권사 수입이 또 늘어날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증권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나 빗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뭔가 좀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로 옮길 가능성이 꽤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방송을 보니까 이 남이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플랜 B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부 갈아탔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생기면 저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탈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뭐 주도했던 조방원 연말까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원자력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이 상장하고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한번 확 바람이 지금 불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1990년대 말에 인터넷 바람이 막 불었을 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당시만큼 인터넷 바람만큼 거세지는 않지만 그 느낌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서학개미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보다 서클을 더 많이 담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서클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서클은 제가 상장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운데 뭐 리플이 이 서클을 인수하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인수해서 상장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클을 갖다가 이제 그 리플이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저기 코인베이스가 인수하고 서로 막 인수하려고 막 경쟁 중이다 이런 기사도 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코인베이스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리플은 확실히 오퍼는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서클 쪽에서 이렇게 디클라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서클은 저는 상장한 첫날 샀어요. 기다리다가. 근데 요걸 사려고 제가 잠을 안 자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날에 이게 우리나라랑 좀 시스템이 달라서 시장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계속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깜빡 잠들었어요. 깜빡 잠들어서 제가 진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2시 반이나 1시쯤 뭐 하여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딱 깼더니 그때 막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랴부랴 매수를 이제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클은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비중을 좀 있게 들어가서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좋게 보니까. 근데 이제 서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요즘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보면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들 하시니까 다들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남이사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고 또 그때 다른 사람도 기억은 못할 겁니다만 사실 제가 3년 전에 웅달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거든요. 갖고 이제 그 책을 갖고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으니까 웅달 책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는 뭐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없던 그쵸. 시절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원래 용도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중간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는 그냥 현금을 넣어서 사면 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사실 못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 원래 이제 현금을 넣어서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그런 용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즘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용도가 이제 변했습니다. 변하면서 이제 저변이 굉장히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오태민 교수님이 그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알아먹기 좋게.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용도가 이제 변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CBDC 도입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이제 도입을 안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를 원래 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은 CBDC를 도입하지 않을 거라는 걸 사실 몇 년 전부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증거를 갖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쓴 책이거든요. 네. 3년 전에 쓴 책인데 거기 그렇게 써놨죠.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를 직접 발행하기보다는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해서 디지털 세상에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사용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그때 이미 책에 써놨죠. 그래갖고 사실 그때부터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은 CBDC가 필요 없고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활성화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미국은 CBDC가 필요 없다. 이거를 사실상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요즘 이제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기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이제 추진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상원을 찬성 68, 반대 30으로 통과를 했는데 사실 5월 초에 이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 본회의에서 60표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부결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이 법안이 이렇게 충돌한다 이거죠. 공정성 면에서.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부결이 되니까 이 스콧 베센 재무장관이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달러의 지배력과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날려먹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베센스 장관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왜 3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라고 했느냐. 그것도 이제 제가 이것도 그걸가 이런 건데요.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허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이것도 책에다 써놨거든요. 이제 이게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썼던 건데 그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확실히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사용되는 이 종이 달러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달러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를 사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 종이 달러는 더 이상 저변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지역은 어디냐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은행 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달러 힘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러 패권에 있어서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이제 뭐 이건 아시는 내용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달러를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이제 국채를 뭐 사야 되는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이제 CBDC를 발행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통화감독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 달러와 1대1로 페그가 돼서 발행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서 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통화감독청에서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17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절반이 은행 통장이 없고 동남아 인구도 40%가
은행하고는 관계 없다 그럽니다. 은행 통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은행에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종이 달러를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없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제 대개는 핸드폰이 은행 역할을 하는데 핸드폰으로 돈을 받고 핸드폰으로 결제도 하고 이런 구조에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메타 플랫폼스 같은 걸 설명을 하면 인도나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걸 사용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런 메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왓츠앱, 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왓츠앱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사용하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미국 달러가 유통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더욱 확대되고 저변이 강해지고 그래서 미국이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활성화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채 문제를 해결하죠.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된다는 주장은 최근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욕 주지사가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딱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참신한 아이디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국채를 매입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위해서 미국 달러와 국채를 이제 준비금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테더인데요. 이제 테더 경우는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36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요. 총 자산 규모는 1,49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56억 달러의 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 USDT 테더를 발행한 거를 전부 달러로 다 100% 환불을 해줘도 56억 달러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보다 훨씬 튼튼한 회사가 한 거죠. 은행은 10분의 1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은행은 10분의 1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막 예금 뱅크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테더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의해서 시가총액 3위의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금 구성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자산의 그 82.3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테더의 자산이 1,493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것의 82.35%면 1,229억 달러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돈으로 170조 원. 그러니까 이 테더가 우리 돈으로 한 170조 원이라는 그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시가총액 2등의 스테이블 코인인 이제 USDC. 이거는 미국 국채 비중이 더 높아서 88%가 미국 사실상 국채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562.8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총 자산은 563.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7천만 달러가 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한 USDC를 전부 다 한 달러로 환불해 주고도 7천 달러가 남으니까 역시 은행보다 훨씬 튼튼한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시장 점유율입니다. USDT가 테더가 61%, 그리고 이제 USDT 코인이 이제 2등입니다. 자,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금년 5월 현재 2,46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스탠다드 차터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2028년이 되면 1조 7,5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년 만에 7배 증가할 것으로 어마무시한 증가율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고서 단순 딱 평균을 해보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신규 수요가 연간 5천억 달러씩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이게 정부에서 단기 국채 발행량을 이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전부 다 사들이고도 남아요. 네, 그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테더가 작년에 330억 달러 미국 국채를 사들였는데 요 작년에 330억 달러 사들인 것만으로도 해외 수요의 글로벌 2등이에요. 근데 330억 달러를 사들였는데 글로벌 2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5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에 적극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또 이거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조선일보 기사 보시면요.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은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테더로 달라는 건데 뭐 테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는 거죠. 이제 첫째 불법 체류자들은 은행 통장을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요걸 가지고 이제 지인한테 부탁해서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해야 되는데
지인한테 부탁하면 또 뛰어먹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또 이제 분실되거나 도둑맞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려면 또 기다려서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은행 계좌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항상 본인 휴대폰에 돈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고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수수료도 없고 또 한 스테이블 코인은 1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2024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체류는 외국인이 265만 명인데 이 중에서 40만 명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한다릅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이제 또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체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돈 받는 것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받는 게 훨씬 편하죠. 본인 입장에서도 본국으로 송금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저변이 굉장히 좀 넓혀진 상태고요. 이런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뭐 사실 제가 이제 해외 송금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 이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보면 뭐 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 이렇게 달러 한번 보내면 한 번에 한 1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송금은 3, 4일씩 걸리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보내면 곧바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또 유학생들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가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그 유학생 자녀한테 돈을 보낼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대문이나 동대문의 상인들도 요즘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왜냐하면 이제 카드 내야 되면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부가세도 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이런 경우를 많이 하고요. 소규모 무역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런 데는 안 하겠지만 조그만 데들. 그래서 이제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이제 확산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은행이 막대한 타격을 입지 않느냐. 이제 우려가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은행 사이에서도 약간의 위기감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갑이 은행 예금 통장 역할을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이자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이제 은행 달러 예금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은행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은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은행 연금에 타격이 오게 되니까 은행에서 이제 또 로비를 한 거죠 미국에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지 결제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아마 보셨을 건데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카드인 홍콩계 리도페이가 국내에 상륙했다. 그래서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제 디지털 지갑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간다. 테더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비자 카드 일종이기 때문에 비자 가맹점이면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기자가 글을 쓴 걸 보니까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서 식사를 하고서 결제를 했더니 자기 지갑에서 99 테더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2등 스테이블 코인 기업인 서클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조정을 보일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래도 이렇게 유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클 3년 내로 7배 정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거라고 커진다. 예. 스탠다드 차트에서 보셨는데 그러면은 서클 주가가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지금보다 뭐 5배, 6배, 7배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 선반영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31달러인가 아마 상장을 했는데 200달러가 넘어가는 건 이제 밸류를 이렇게 당겨온 거죠. 네. 그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7배 성장한다고 해서 꼭 7배가 가느냐 뭐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후에 또 더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제 총 발행량이 2,500억 달러 뭐 이 정도 네. 되는데 그 스콧 베센스 장관이 2조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발행되는 건 이건 절대 과장된 수치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0배 정도는 발행량이 일단은 몇 년 안에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을 스콧 베센스 장관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테더가 이제 61%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테더는 사실상 이제 꼭 중국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미국계는 아니죠. 그렇게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클을 사실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클의 앞으로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클이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그 유튜브 보면은 이제 적정 주가를 막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익이 얼마고 뭐 PER이 얼마고 하니까 맞아요.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그런 뭐 PER이라든가 EBITDA 가지고 이게 서클의 주가를 평가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너무 계산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로 가는 건가요? 내러티브 성장성을 반영하는 성장성으로. 거죠. 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초창기에 PER이 170배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서클을 좀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지금이 또 기회라고 하시니까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그 영자 신문을 봤는데 비즈니스 무슨 데일리 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점으로부터 한 20% 정도 조정 받으면 한번 사는 건 어떠냐 이제 그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은 있습니다. 작가님 스테이블 코인 섹터를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좀 우리나라의 하반기 유망 섹터 좀 뭐가 예. 있을까요? 미국의 서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똑같이.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막 시작한 혁신 산업이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섹터도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을 드렸죠. 이게 지금 보신 차트가 이제 혁신 산업 주가 전개 사이클입니다. 요거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이제 사실상 임박한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번 달 초에 발의했는데 여기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 정책실장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민간 발행을 허용하되 한국은행과 협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행을 공식화 사실상 했고요. 이창용 총재도 약간 뭐 떨떠름한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는 반대하진 않으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환율과 통화 정책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의견은 일단 은행권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뭐 당연한 뭐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국내 진행 상황을 보면 국회 대통령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입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법안은 발의가 됐고요. 요건은 이제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5억 원이면 너무 작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준비 자산을 예치를 해야 되고요. 또 금융감독원이 이제 주가 되고 한국은행과 이제 협력하는 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 주체는 뭐 은행뿐 아니고 핀테크나 뭐 결제사 이렇게 이제 민간 기업까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제 뭐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회원들이나 뭐 유튜브 회원한테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LG CNS 이런 것들이 수혜주가 될 거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올랐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시 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선호도를 따지자면 어쨌든 카카오페이는 직접 결제를 하는 사업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1순위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페이도 이제 사업을 하는 주체인데 네이버페이는 이제 그 아마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배하는 회사가 네이버니까 네이버가 2순위.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고 있지만 상장을 해서 밸류가 좀 흐트러진 카카오가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요거를 좀 보유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선 방산이 연말까지 좋을 거로 생각하고 원자력도 한 2, 3년간은 그러니까 좋을 거로 생각해서 이제 조정을 보일 때 이때 좀 담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막 새로 탄생한 산업이기 때문에 혁신 산업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올해 국장이 좋잖아요. 예. 작가님 투자 실적은 좀 어떠신지요? 예, 투자 실적 올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초부터는 이제 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장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주도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을 올리는 그런 장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몇 가지 주도 섹터를 정해놓고 너무 거기 오르면 좀 팔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안 오른 주도 섹터가 있으면 그걸 사면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별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제 유튜브에서 두 종목씩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278%.
그래서 278% 예, 거의 굉장히- 뭐 3배. 네, 3배 가까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좋은 실적을 냈고요. 현대건설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 실적은 제가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안 갖고 왔는데 해외도 이제 제가 서클을 일단 첫날 담았고요. 이게 그 일본에 비트코인을 모집하는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 달 사이에 한 150%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센츄러스 에너지 이게 한 50%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외 주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종목이 보면 위에 있고 중간 밑에 다른 게 있는데 위에 걸 팔아서 밑에 걸 샀던 얘기신가요? 약간 이게? 매주 매주 바꿔가면서. 예. 아. 올해는 이런 식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팔고 나서 올라버리는 것도 있죠. 작가님 그러면 이제 시류를 타는 이게 뭐 좋은 방법이니까 작가님 거 참고를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네. 아 이거 자꾸 샀다 팔았다 힘들다. 맞아요. 예. 나는 그냥 뭐 하나 딱 사놓고 한 5, 6년 장기 투자하면서 한 10배 이상 버는 예. 좀 가치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종목 하나만 좀 소개해 예, 주실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제 영업 비밀인데 저는 이제 이런 투자도 하지만 사실 제가 원래 하는 투자는 한 5, 6년 기다리면 10배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걸 찾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종목이 한 3개쯤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종목이 이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많이 알려진 기업 말고 잘 안 알려진 기업을 또 많이 찾습니다. 피터 린치도 네. 애널리스트가 손대는 순간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손대지 않는 기업을 찾아라. 뭐 찰리 먼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일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항체 신약 플러스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PBP 1510이라고 하는 이제 췌장암 항체 신약이 있어요. 이 약에 대한 기대가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원인인데 이 약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췌장암 시장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췌장암의 글로벌 시장이 2024년 기준 4조 4천억이고요. 2027년에 이제 6조 9천억으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죠. 근데 이제 사실상 마땅한 약이 없습니다. 이게 최장암이 스티브 잡스가 네, 스티브 잡스. 예. 그러니까 요 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췌장암 치료제가 있긴 한데 안 들어요. 2013년에 이제 FDA가 허가한 젬시타빈이라고 하는 약하고요. 아브락산 2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요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 약을 써봤자 생존 기간이 12개월, 1년 정도. 그랬고 이제 재작년에 입센에서 이제 오비나이드라고 하는 이제 약을 FDA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망 위험률이 16%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FDA의 내부 규정은 아무리 적어도 20%는 넘어야 승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췌장암 약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마땅한 췌장암 관련 표적 치료제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약이 PBP 1510이라고 하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약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사실상 최초의 항암제가 되는 췌장암 항암제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췌장암 치료제 관련해서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이든 정부가 달나라를 정복했듯이 네. 암을 정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캔서 문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 아시죠? 네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 암에 대해서 유망한 회사들 이 회사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캔서문샷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들은 사실 이제 가장 유망한 회사들인데 미국 정부가 여기는 진짜 실력 있다고 그렇죠. 인정한. 예. 근데 이제 췌장암은 이 회사가 들어갔어요. 네. 국내 회사가 들어갔어요. 예, 이 회사가 들어갔어요. 루닛도 들어갔죠. 어쨌든. 근데 어. 이제 제 생각에는 바이든 정부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FDA에 물어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야, 췌장암 관련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약을 만드는 회사가 어딜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뽑았겠죠. 그래서 FDA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걸 굉장히 좋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FDA에서 자꾸 빨리 저기 하라 그러더라고요. 빅파마한테 라이센스 권한 넘기라고. 그래야 얘네가 빨리빨리 할 거 아니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안 넘기고 있는 거죠.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왜 이게 특별한 경쟁력이 있냐면 PAUF라고 그래야지. 파우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파우프가 뭐냐면 췌장암 진행과 전이를 촉진하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네. 우리말로 이제 췌간선암 과발한 인자라고 하는데 이 파우프라는 단백질이 과발현돼 있으면 췌장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약이 뭐냐면 이 파프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의 원리는 퍼프가 많아지면 췌장암에 걸리니까 퍼프를 중화해서 췌장암을 치료하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유전자가 어떤 암을 일으키면 그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아마 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허투뉴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유방암 세포를 퍼뜨리는 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셉틴이라고 하는 약이 유명한 약이죠. 이 약이 이 유전자를 선택해서 골라내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약이 이제 허셉틴인데 이 약을 만든 회사가 이 약 가지고 10년간 67억 달러, 한 10조 원을 벌었어요. 10년간. 근데 이 허투뉴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율이 30%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이 PBP1510이 타겟으로 탐는 파푸는 발현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높은 거죠. 성공 가능성이. 근데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종목은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투자자들 맨날 알테오젠, 리가캠 뭐 이런 것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편견이 있는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이 회사가 바이오 중에 숨겨진 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물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퍼프를 타겟으로 하는 약을 누구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이 퍼프는 모든 특허를 이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만 이 퍼프를 이용한 췌장암 항체신약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는 못 만들고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한경의 바이오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신문이거든요. 기사인데 여기 보면 신약 임상 1, 2회 이상 결과 첫 공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상 1상이면 1상이고 2상이면 2상인데 1, 2회 이상은 또 뭐냐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임상 1상하고 2회 이상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이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요 빨간색 점선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이 요 빨간색 선을 넘어가면 인체에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약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DLT, Dose Limiting Toxicity, 그러니까 용량 제한 독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자 이게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습니다.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약을 보면 용량이 3.5일 때 이게 빨간 선하고 딱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약으로 임상을 할 때는 3.5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쵸. 농도가 용량이. 근데 이제 또 3.5면 너무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하려면 3.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을 뭐라고 하냐면 MTD라고 합니다. Maximum Tolerated Dose. 그러니까 최대 투약 용량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또 이것보다 더 안전하게 임상 이상에서는 더 안전하게 그냥 2.5까지만 하자. 그래서 보라색 선이 보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이제 임상 이상에서는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RPD2, Recommended Phased Dose. 그러니까 임상 이상에서 권하는 용량.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임상 1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효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독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1상에서는 이렇게 용량을 높여가면서 반응을 봐가지고 어디까지 용량을 투여하면 사람한테 독성이 없는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뭐 2.5도 해보고 3도 해보고 3.5도 했는데 3.5에서는 독성이 나타난다. 이건 안 된다. 그럼 3은 괜찮을까? 이게 3도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2.5까지만 약을 투여하자. 이걸 정하는 게 이제 임상 1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상 1상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독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여기서는 임상 2.5까지죠. 그래서 이제 임상 2상에서는 2.5를 가지고 이제 임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시티브 바이오파마 아까 말한 PBP1510은 약물 함량을 늘려도 사람한테 독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러면 안전성은 확보가 된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상 1상이라는 게 사실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고용량 임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FDA에서 그렇게 하자고 허가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임상 1상을 하다가 곧바로 임상 2회 이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임상 1, 2회 이상이라 그런 거죠. 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2회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약은 이 임상 2회 이상만 끝나면 FDA로부터 곧바로 허가를 받습니다. 임상 3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약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급하니까 빨리 네. 출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임상 3상이란 게 없고요. 임상 2회 이상만 딱 끝나면 돼요. 그리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또 패스트 트랙을 태워요. 근데 이제 이 약은 미국 FDA, 유럽 EMA, 우리나라 식약청 전부 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패스트 트랙을 타게 되면 이게 임상 2회 이상만 끝나면 곧바로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이제 품목 허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 2회 이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약들 보면 임상 1상 잘 끝났다 그러면 뭐 상한가 몇 번 갖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미 사실 임상 2회 이상을 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진인데
이게 이제 췌장암이거든요. 파란색이 이제 췌장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 PBP1510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FDA에서 허가받은 잼시타빈이라고 하는 약을 혼용을 해서 사용을 했더니 암이 거의 없어졌어요. 맨 오른편에,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맨 왼쪽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암에 걸린 쥐죠. 네. 그리고 이제 왼편에서 두 번째가 이제 이 프레시지 바이오파마의 PBP1510만 사용을 했을 때, 암습하고 많이 줄었죠. 네. 그다음 세 번째 거, 왼쪽에 세 번째, 오른쪽에 두 번째는 이제 잼시타빈이라고 FDA 허가만 받은 약을 사용했을 텐데,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순위를 보면 PBP1510하고 잼시타빈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가장 효과가 좋았고, PBP1510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 다음, 잼시타빈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 다음, 이렇게 순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쥐를 마우스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췌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게 사실 이제 전임상에서 이제 이미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는 안 나타나지만 이게 마우스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완전 관해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이 완전히 없어져. 많지. 예. 그런 상태고요. 근데 사람한테 투약했을 때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사람 할 때는 PBP1510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PBP1510하고 잼시타빈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가 두 번째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FDA 승인을 받으려면 전부 인종별로 다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황인종만 하면 절대 승인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백인, 흑인, 아시아인 이렇게 이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일상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췌장암은 굉장히 이제 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임상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다 해보고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임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임상 일상을 하기 때문에 대개 한 3개월 이상 살기가 힘들어서 자꾸 임상하다 보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다른 요인으로. 그래갖고 이제 자꾸 또 하다가 그 사람들 또 데이터 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페인 환자 2명인데 이미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인데 이제 전이가 멈춘 환자가 2명이 일상에서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용량을 높여갈수록 계속 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계속 용량 높이면서 치료해갖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제,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제가 사실 약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그 임상이 잘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대개 보면 이제 회사에서 대강은 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막 나오면은 약의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그 결과에 고무적인 느낌을 갖는 상태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회사가 여기만 매달리고 있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바이오 시밀러 회사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게 이런 항체 신약을 만드는 건데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에서 돈 벌어서 이제 항체 신약을 하는 걸로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유럽 EMA로부터 이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유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이제 테바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크고 유명한 매출만 23조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글로벌 제약사예요. 이 제약사가 이제 유럽 그 유통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 테바라는 데는 이제 셀트리온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미국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삼성 바이오하고요, 셀트리온이 있으니까 바이오시밀러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요. 여기 보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유럽 승인 현황입니다. 허셉틴 7개밖에 없어요. 허가 받은 데가 7개. 그만큼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시장 규모인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5조 원이고요. 2028년에 이제 1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유럽이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8년 허셉틴 유럽 시장 규모가 2.5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유럽에 한 10% 정도 점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는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회사 제품은 수직적 계열화가 일단 이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라고 해서 이제 이 생산하는 회사가 따로 상장이 돼 있어요. 여기서 만들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단가가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산 단가가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을 낮춰도 이제 마진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격을 좀 다른 제품에 대해서 낮추면 최소한 10% 정도는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한 2,500억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만 그렇고 지금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남미 이런 데도 이미 이제 현지 계약사, 유통사하고 이제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도 약물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나라들이 전부 이제 유럽의 EMA를 인정을 해주지만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페이퍼상으로.
이제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런 절차가 끝나면 이제 매출이 발생될 거로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회계연도가 이제 그 7월입니다. 7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6년 회계연도가 이제 7월에 시작이 되는데 내년이죠. 회계연도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매출만 해도 이것만 해도 한 1,000억대는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상태인데 거기다 이제 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또 임상 3상을 끝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자기네가 직접 유럽 허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어코드라고 하는 유통사한테 대행을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어코드라는 데서 영국의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데 1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허가가. 그럼 영국에서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판매를 내년에 시작하면서 이제 그 내년에 다시 유럽의 아바스틴, 미국의 아바스틴 허가를 또 받을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것도 한 뭐 1,000억 이상 나오니까 이제 한 2, 3천억까지 이제 매출이 요거만 가지고 사실 거의 확정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승인을 허세틴은 받았고 왜냐 아바스틴은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받을 때가 문제가 없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바스틴도 이제 보면은 이제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고요. 2028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허셉틴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의 25%가 유럽 시장이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 규모도 3.7조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바스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만약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받으면 뭐 받는 거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제 글로벌하게 8개가 됩니다. 그럼 한번 그냥 유럽이 3.7조 원인데 이걸 나누기 8 해보면 근데 이제 또 여기 보면 7등이 중국인데 또 중국 건 안 쓴대요. 예, 아무래도 가격과 관계없이.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일일이 다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많거든요. 바이오시밀러만.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휴미라 이제 면역질환체 임상 1상 완료했고 이제 이것도 조만간 또 임상을 마무리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유럽에서 지금까지 임상 3상까지를 이제 이거 바이오시밀러도 해야 됐는데 낭비다. 그래갖고 이제 임상 뭐 1상까지인가 2상까지인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돈도 적게 들고 이제 기간도 단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허가받기도 쉬워지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개나 소나는 이제 과장된 표현이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더 덤벼드는 거 아니냐 덤벼드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생산 기지가 없답니다. 생산을 누구한테 맡기냐 이거죠.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해주세요 이건 안 된대요. 예. 할 건 많이 해야 되고. 삼성바이오한테 맡긴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양을 맡겨야 되고 사실 그런 상태고 근데 여기는 이제 생산 기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건 또 갖고 오진 않았는데 항체 신약도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자 이 주가 한번 볼까요? 이 불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주가는 계속 그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신저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가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펀드가 만기가 지금 돼가지고요. 펀드 청산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매일매일 계속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사모펀드 매도 물량이거든요. 6월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70만 주인데 야 70만 주 별거 아니냐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최근에 한 10만 주 되고요. 그전에는 뭐 4만 주 5만 주 이랬는데 여기다가 뭐 70만 주 부어버리면 갈 수가 없죠.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되는데 이렇게 물량을 계속 파니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생각하는데 펀더멘탈상으로는 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종목은 시장 정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은 역배열이죠. 그래서 상승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그냥 펀더멘탈만 보고도 꾸준히 보유하는데 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부 한번 해보시라. 제가 매수 추천은 아니고 공부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도 떨어져 있고 지금 뭐 굉장히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기 때문에 텐베거를 5, 6년 정도 동안 장기 투자한다면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소연 회장님이거든요. 여기 그 회장님이 2030년까지 시총 30조를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1조도 안 되니까 30배 1조도 안 될 겁니다 아마 1조도 안 될 것 같아요. 1조도 안 되니까 2030년까지 회장님 말에 의하면 30배가 오른다고 하니까 기다려볼 생각입니다.